제12장 제목은 눈 속의 마가나무. 1. 빨치산의 가족들이 어린 아이들, 가재도구와 함께 집마차를 타고 주력 부대를 따라다닌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그 피난민의 집마차 대길에서 한참 뒤쪽에 몇천 마리나 되는 엄청난 가축이 뒤따르고 있었는데 주로 젖소였다. 빨치산의 아내들과 함께 수경지에는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 병사의 아내로 절러이 다리아 또는 쿠바리아라 불리는 여자인데 주술로 가축을 치료하는 수의사이며 은밀하게 무당 노릇도 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언제나 만두처럼 생긴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황록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 저격병의 외투로 영국군이 최고 사령관 콜차크 군에게 지급한 군복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 자신은 죄수의 둥근 모자와 긴 웃옷을 자기가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콜차크 군에게 붙잡혀 케지마의 정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적군이 해방해 주었다고 했다. 그 무렵 빨치산 부대는 새로운 곳에서 수경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주변을 정찰하고 본격적인 장기 활동에 적합한 수경지를 찾을 때까지 임시로 머물 작정이었다. 그런데 그 뒤 사정이 달라져 마침내 빨치산 부대는 그곳에서 겨울을 하게 되었다. 이 수경지는 최근에 철수한 수경지 리시 오토크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인적도 드문 그곳은 울창한 밀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한 길과 수경지에서 한 걸음만 나가면 한쪽은 끝없는 밀림이었다. 처음 며칠 부대가 새 야영지에 캠프를 설치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유리 안드레비치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는 숲을 살펴볼 양으로 여기저기 밀림 속을 깊숙이 들어가 보았는데 숲에서는 아주 길을 잃기 쉽다는 것을 알았다. 그 가운데 두 군데가 그의 주의를 끌었는데 그는 최초의 산책에서 마음을 정했다. 야영지 밖, 지금은 가을 나무잎이 모두 떨어져서 모든 것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숲에서의 출구 옆에 마치 그 텅 빈 숲에 문을 연 것처럼 단 한 그루 모든 나무 가운데 유일하게 잎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고독하고 아름다운 젓갈색 마가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이 마가나무는 낮고 질척질척한 소택지의 조그마한 언덕배기 위에서 단단한 선홍빛 열매를 잔뜩 매달고 평평하고 가지런히 핀 꽃을 하늘로 향한 채 겨울을 앞둔 낯빛 하늘 속에 높이 몸을 뻗고 있었다. 피리새와 박새 같은 흑하늘의 노을처럼 따뜻한 빛깔의 깃털에 쌓인 겨울 새들이 가지에 앉아 느긋하게 알맹이가 큰 열매를 골라 쪼아 먹으면서 조그만 머리를 뒤로 획 젖혀 목을 길게 늘려서 가까스로 삼키고 있었다. 새들과 마가나무 사이에는 무언가 살아있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았다. 마가나무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오랫동안 고집을 부리다가 그래도 새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 제 쪽에서 양보하고 어머니가 갓난 애에게 젖을 물릴 때처럼 단추를 끌러 그래 알았다 어쩌겠니 먹어라 실컷 먹어라 하는 듯이 앞가슴을 부르짖히고 쓴웃음을 짓고 있었다. 숲속의 또 한 곳은 더욱더 훌륭했다. 그곳은 높다란 언덕 위였다. 이 산은 쉬한이라고 불리고 있는 꼭대기가 뾰족한 언덕의 일종이며 한쪽이 가파른 낭떠러지로 되어 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낭떠러지 아래쪽의 언덕 꼭대기와는 다른 무엇, 강이나 골짜기,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자랄 대로 자란 풀밭이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실은 낭떠러지 아래도 꼭대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만 아찔한 10년의 밑바닥, 발 아래 저 멀리 또 하나의 높이에서 나무 우듬지가 가지런히 팔을 뻗고 있었다. 아마 그것은 산사태의 결과이리라. 마치 이 묵직한 구름을 찌르듯이 솟은 거인 같은 숲이 그 옛날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그대로 떨어진 것 같았다. 본디는 땅을 뚫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겠지만 결정적 순간에 기적적으로 지표 위에 잠시 멈춰서서 지금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저 아래에서 술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산 위의 숲이 볼만한 것은 다른 특징 때문이었다. 이 산 위의 대지는 둘레를 깎아낸 것처럼 수직으로 치솟은 거대한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선사시대의 유적, 돌면에서 볼 수 있는 납작하게 다듬은 묘석과 비슷했다. 이 광장에 처음 찾아왔을 때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이 바위로 이루어진 장소가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의 손길이 가해진 결과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옛날 여기는 알려지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의 어떤 이교도적인 신전으로 그들의 성스러운 기도와 번제물을 바치던 장소였을 것 같았다. 좁고 음산하게 흐린 날 아침, 바로 이 자리에서 음모 사건 주모자 11명과 보드카를 밀주한 두 위생병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령부에 소속된 특별경호원의 중핵과 혁명에 매우 충실한 20명의 빨치산들이 그들을 여기로 끌고 왔다. 총을 든 호위병들이 사형수들을 반영형으로 에워싸고 원안의 그들을 바위가 많은 광장 가장자리로 바짝 몰아붙였다. 거기서는 낭떠러지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 말고는 달아갈 길이 없었다. 신문과 오랜 구금, 굴욕적인 고문으로 그들의 몰골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머리털이고 수염이고 자랄 대로 자라고 얼굴은 새까맣고 초췌하게 짝이 없었으며 표정은 망령처럼 무서웠다. 그들은 취조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무장 해제되어 있었다. 그래서 처형 전에 다시 몸수색을 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죽음을 눈앞에 둔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지나치게 우롱하는 비열한 행위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버도피첸코와 나란히 걷고 있던 그의 그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무정부주의자인 늙은 르다니츠키가 호송병 대열의 15분류위를 겨냥해 권총을 3발 쏘았다. 르다니츠키는 명사수였으나 흥분에 손이 떨리는 바람에 빗나가고 말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호송병들은 지난날의 동지들에 대한 예의와 연민 때문에 르자니츠키에게 달려들거나 발포 명령 없이 그를 쏘아 죽이지도 않았다. 르자니츠키의 권총에는 아직 총알이 3발 남아 있었는데 아마 그는 빗나간 것에 약이 올라 흥분한 나머지 그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권총을 바위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 그 충격으로 4번째 총알이 발사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파치콜라의 발에 맞아버렸다. 위생병인 파치콜라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한쪽 발을 붙잡고 쓰러져서는 고통으로 마구 비명을 질러댔다. 바로 옆에 있던 파프누프킨과 그라즈 두이허 두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워 양쪽으로 부축함에 끌고 갔다. 모두가 흥분한 상태여서 이 혼란 속에 동료들에게 밟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다친 발을 디딜 수 없는 파치콜라는 끊임없이 신음하면서 한쪽 발로 끙충거리며 처형될 동료들이 모여있는 바위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그가 내지르는 괴상한 울음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었다. 마치 무슨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모두 한꺼번에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 욕짓거리가 빗발치면서 호소하거나 애원하는 외침이 들려오고 저주하는 말들이 들끓었다. 미성년자인 갈로지는 아직도 노랗게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시르학교 학생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냅다 벗어던지고 무릎을 꿇고는 그대로 기어서 동료들이 있는 무수한 바위 쪽으로 뒷걸음쳐 갔다. 그는 호송병들을 향해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엉엉 울면서 반쯤 실성한 듯이 말을 길게 늘리며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잘못했어요. 형제들 용서해 주세요. 이젠 다시는 하지 않겠어요.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살고 싶어요. 죽기에는 너무 어리다고요. 나는 더 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엄마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형제들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형제들이 발에 입을 맞추겠어요. 형제들을 위해 물을 길어 올게요. 아 살려줘요. 살려줘요. 엄마 이제 전 죽어요. 그들 속에서 누군가가 울면서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다. 친절하고 선량한 동무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좀 생각해보게. 2번의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사이가 아니던가. 하나의 같은 사업을 위해 싸워오지 않았느냐고. 가린이 여기고 용서해주게.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열심히 일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증명해 보이겠네. 자네들 귀가 먹었는가? 왜 대답이 없나? 자네들은 신도 두렵지 않은 모양이군. 누군가가 15분류위를 향해 소리쳤다. 야 이놈아 넌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유다야.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배신자란 말이냐. 이 개놈아 너는 3번이나 배신했어. 너야말로 교수형이야. 충성을 맹세한 황제를 쳐 죽인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해놓고 우리를 배신했어. 또다시 배신하기 전에 내 놈의 악마인 레스누이프에게 입이나 맞추어라. 레스누이프는 리베리를 가리킨답니다. 내 놈은 다시 그를 배신하고 말 테니까. 네 놈은 다시 그를 배신하고 말 테니까. 버두비첸코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자세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고개를 오만하게 쳐들고 백발을 바람에 나부끼면서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마치 꼬민 참가자가 동료에게 말하듯이 르자니츠키에게 말했다. 자기 자신을 녹되게 하지 말게.
보니파치, 자네의 항의는 저자들에게 통하지 않아. 이 새로운 오프치니크들은 친위대이네. 새로운 고문실의 이 사형 집행인들이 자네의 말을 이해할 리가 있겠어? 하지만 실망할 것 없네. 역사가 모든 것을 가르쳐줄 거야. 후대의 자손들이 이 인민위원 제국에서 벼락 출시한 장교들과 그들의 악행을 공개광장에서 만천하에 폭로할 것이. 우리는 세계혁명의 여명의 이상을 위해 순교자로서 목숨을 바치는 거야. 정신혁명 만세, 세계의 무정부주의 만세. 저격병들만 알 수 있는 소리 없는 신호에 따라 20자로의 총이 일제히 굉음을 울리며 사형수의 절반을 쓰러뜨렸고 그 대부분이 적사했다. 남은 자들에게는 두 번째 일제 사격이 불을 뿜었다. 피렌테 갈루진 소년이 가장 오랫동안 경련하고 있었으나 그도 마침내 몸을 길게 뻗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서 1편이 끝나고 두 번째 글입니다. 이 배신자들이 이제 다 죽은. 새롭게 겨울을 날 곳을 찾아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은 곧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이타와 케지마 강의 분수령을 따라 계속해서 기병 척후가 파견되고 지형 정찰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리베리도 자주 의사를 혼자 남겨놓고 수경지를 비우고 밀림 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어딘가로 이동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고 이동할 만한 데도 없었다. 이 시기에 빨치산은 최대의 역경에 빠져 있었다. 백군은 마지막 괴멸을 앞두고 근곡 일척의 공격으로 숲의 빨치산과 마지막 결판을 낼 각오로 사방에서 온 힘을 다해 포위망을 형성했다. 빨치산은 사방에서 압박받고 있었다. 포위망의 반경이 조금만 더 좁았다면 빨치산은 파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포위망이 너무나도 넓었던 것이 그들에겐 행운이었다. 적은 겨울의 문턱에서 통행이 불가능한 광대한 밀림으로 전선의 날개를 펼쳐 농민군을 압박할 여력이 없었다. 어쨌든 어디로든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물론 군사적으로 확실한 이점이 있는 이동 계획이 있다면 새로운 진지를 향해 포위망 돌파를 강행하는 작전이 감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면밀한 계획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젊은 지휘관들은 본인부터 사기가 떨어져 부하를 통솔할 힘이 없었다. 고참들은 저녁마다 군사회를 열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겨울을 날 곳을 다른 데서 찾는 계획은 미루고 지금 있는 숲의 깊은 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진지를 단단히 구축해야 했다. 겨울이 되면 눈이 깊어져서 스키 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적군이 접근할 수 없는 이점도 있었다. 참호에 몸을 숨기고 식량을 비축해야 했다. 빨치산의 병참 주임인 비슐리는 밀과 감자가 턱없이 모자라는 것을 여러 차례 보고했다. 그러나 가축이 넉넉해 비슐린도 겨울 동안의 주식은 고기와 우유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아, 그래서 젖소를 끌고 다닌다. 우유도 짜먹고 고기를 잡아먹으니까. 겨울 옷도 모자랐다. 빨치산의 일부는 겨우 최소한만 가리고 다니는 정도였다. 수경지의 개는 모두 도살당했다. 가죽을 가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동원되어 빨치산들을 위해 털이 거죽에 오도록 한 외투를 지었다. 의사는 진마차 사용이 금지되었다. 진마차는 더욱 중요한 용도로 돌려졌다. 지난번 이동 때는 중상자들을 들것에 싣고 도보로 40베르스트나 운반했다. 유리 안드레비치에게 남아있는 의약품은 키닌에 요오드, 글라우브, 염뿐이었다. 수술과 붕대를 갈 때 필요한 요오드도 고체밖에 없어서 알코올에 녹여야 했다. 그렇게 되자 밀주 설비를 죄다 부숴버린 것을 후회하며 죄상이 가벼워 처형을 명한 정유 전문가에게 부서진 정유기를 수리하거나 새로운 정유기를 만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폐지되었던 밀주 양조가 의료용이나 명목으로 재개되었다. 수경지에서는 모두 서로 눈짓을 하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또다시 폭음이 늘어나 수경지의 붕괴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유된 알코올은 거의 100도에 가까웠다. 아이고, 아니 알코올 그랬어. 그만하면 결정 약재를 충분히 녹일 수 있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키나 껍질을 담근 이 밀주로 그 뒤 초겨울에 추위와 함께 다시 시작된 발진 티부스를 치료했다. 세 번째 글입니다. 세 번째는 짧네요. 그 무렵 의사는 발르이어와 그의 가족을 만났다. 그의 처자는 여름 내내 흙먼지가 있는 길을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온갖 무서운 일을 다 겪고 위축되어 있었고 새로운 공포에 떨고 있었다.
이 방랑 생활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후유증을 남겼다. 판필의 아내와 세 아이, 아들 하나와 딸 둘은 밝은 아마빛 머리카락이 햇볕에 발해 있었고 바람을 맞아 거칠어지고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의 눈썹은 험악했다.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려서 고난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그녀가 겪은 끔찍한 공포와 위험 때문에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메마르고 단정한 얼굴, 자기 방어를 각오한 고통의 긴장으로 입술을 꽉 담은 무표정뿐이었다. 판필은 가족, 특히 아이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있었다. 그가 날카롭게 간 도끼날의 한쪽 귀퉁이를 교묘하게 써서 토끼, 곰, 수탉 같은 목각 인형을 아이들에게 깎아주는 솜씨에 의사는 혀를 내두르면서 놀라곤 했다. 가족이 도착하자 판필은 눈에 띄게 명랑해져서 기력도 회복되고 병도 낫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있으면 수경지의 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발치산에게서 가족을 떼어놓아 불필요한 비전투원을 캠프에서 쫓아낸 뒤 난민의 진마차 부대를 경호한 충분한 경호 아래 진마차 부대를 충분한 경호 아래 어딘가 좀 더 떨어진 장소에서 겨울 동안의 수경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 분리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커다란 이견이 있었다. 의사는 이 계획은 실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판필은 의문해지기 시작했고 그 원령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다. 역시 가족이 중요하네요. 자, 네 번째 글입니다. 겨울이 눈앞에 닥쳤을 무렵 몇 가지 원인이 겹쳐 수경지는 오랫동안 불안과 의욕, 무서운 혼란 상태 등으로 기묘하게 모순된 상황에 빠졌다. 백군은 반란자들의 포위를 예정대로 완료했다. 이 작전의 지휘를 맡은 것은 비처이프, 크라드리 그리고 바살르이고 장군이었다. 이 장군들은 모두 불굴의 의지와 단호한 결단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수경지 안에 있는 반란자의 아내들과 아직 고향을 버리고 있지 못하는 적의 포위망 뒤쪽의 자기 마을에 남아있던 평화로운 주민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이미 말했듯이 적의 포위망이 더 좁아질 염려는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포위 상황에 대해 아무 대처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었다. 순순히 상황에 내맡기고 있으면 적의 사기만 올라갈 뿐이다. 도관에든 쥐가 된 이상 설령 그 도관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와 포위망 돌파를 위한 시위 작전을 펼칠 필요가 있었다. 발치산은 이를 위해 대병력을 갈라 포위망 서쪽 정면에 집결했다. 여러 날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발치산 부대는 백군을 격퇴 그 지점에서 포위망을 뚫고 적의 뒤쪽으로 돌아갔다. 그 돌파 작전으로 통로가 열려 밀림 속에 숨어있던 반란자들에게 드나들 수 있었다. 그들과 합류하려고 새로운 난민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다. 이 평화로운 마을 사람들 속에는 발치산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자들도 있었다. 백군의 보복이 두려운 인근의 농민들이 모조리 조상의 고을을 버리고 자기들이 보호자로 의지하는 숲의 농민군에 합류한 것이다. 그러나 수경지 쪽은 자신들이 먹여 살려야 하는 이 식객들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새로운 난민들까지 돌볼 여력이 없었다. 발치산은 대표자를 보내 난민들을 중간에 멈추게 하고 칠림카 강가에 있는 숲속의 경작지 칠림스크로 향하게 했다. 이것은 지주저택의 재분소를 중심으로 숲속의 개간지에 형성된 마을로 드보르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이 드보르이에 난민의 월동시설을 만들어 그들에게 할당된 식량을 배분할 예정이었다. 그런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동안에 사태는 자꾸자꾸 진전되어 발치산 사령부로서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모처럼 승리를 거두었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 있었다. 발치산 부대에 전선이 뚫려 뒤로 밀려나던 백군은 이내 연락을 회복해 돌파구를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 적의 배후에 침투했다가 습격을 당한 발치산 부대는 밀림으로 돌아갈 길을 차단당해 고립되고 말았다. 피난민도 난처한 상황에 있었다. 길도 없는 깊은 숲속에서는 길이 엇갈리기 십상이었다. 파견된 대표자들은 난민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엇갈린 채 다시 되돌아오곤 했다. 그런데 여자들은 본능적인 힘으로 밀림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 양쪽의 나무를 베어 다리를 놓고 나무가지와 통나무를 깔아 길을 내고 있었다. 그것은 발치산 사령부의 의도와는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어서 리베리의 계획과 그 예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 4편이 끝났습니다. 여자들이 그치. 다섯 번째 글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리베리는 덫을 놓아 짐승을 잡는 사냥꾼 스비리드에게 약이 잔뜩 올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둘은 밀림 가장자리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큰 길 근처에 서 있었다. 큰 길 위에서는 참모 몇 명이 도로를 따라 뻗어 있는 전신선을 자를 것인지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다. 마지막 결단은 리베리의 몫인데 그는 방랑자이자 사냥꾼인 스비리드와 정신없이 얘기하고 있었다. 리베리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금방 그리 갈 테니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일렀다. 스비리드는 보도비첸코가 유죄 선고를 받고 촉살당한 것을 오랫동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의 영향력이 리베리의 군의와 맞서게 됨으로써 수경지 내에 분열이 초래된 것 말고는 아무 죄도 없었던 것이다. 스비리드는 빨치산에서 떠나 다시 전처럼 자유로운 생활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고용되고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지금 슈퍼 형제들을 떠난다면 총살당한 자들과 똑같은 운명을 감수해야 했다. 날씨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이었다. 간헐적으로 뜨거운 바람이 거름 같은 검은 구름 조각을 땅에 닿을 듯이 싣고 왔다. 갑자기 그 조각 먹구름에서 어떤 하얀 광기가 발작을 일으킨 것처럼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은 온통 새하얀 휘장에 쌓이고 땅에도 하얀 천이 깔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하얀 천은 흔적도 없이 타올라 완전히 녹아버렸다. 수처럼 검은 땅과 검은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검은 하늘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비스듬한 부종 같은 구름에서 멀리 소나기가 쏟아졌다. 땅은 더 이상 빗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따금씩 하늘이 개면 마치 하늘을 환기하듯이 상공에서 먹구름이 흩어져 창문이 다시 열리며 차가운 유리 같은 흰 빛이 반짝거렸다. 땅 위에서도 흙이 빨아들이고 남은 물이 크고 작은 온갖 물 웅덩이를 창문처럼 열고는 똑같이 반짝거리면서 응답하고 있었다. 습기는 연기처럼 침엽수림의 테레빈유와 나무진을 머금은 침엽에 엉겨 붙지만 방수포처럼 수분을 튕겨냈다. 전신선에는 빗방울이 실에 깬 유리구슬처럼 매달려 있었다. 빗방울은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이 빈틈없이 바짝 붙어 있었다. 스비리드는 피난 온 여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깊은 밀림 속으로 파견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자기가 목격한 것을 대장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여러 가지로 모순된 명령이 내려지고 있어서 쓸데없이 혼란만 야기되고 있을 뿐 아무것도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 여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심지가 약하고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광적인 만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자루며 보따리를 이고 쥐고 갓난애를 끌어안은 채 걸어오고 이동해온 젊은 어머니들은 젖도 나오지 않고 다리도 지칠 대로 지쳐서 마침내 제정신을 잃고 제 자식을 길바닥에 내던지고 자루에 든 밀가루를 땅바닥에 흔들고 있었다. 언제까지나 굶주림에 허덕일 바에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적의 손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숲속의 짐승에게 먹히는 것이 낫다는 심산이었다. 한편 의지가 강한 여자들은 남자 못지않은 용기와 극기심을 발휘했다. 스비리드에게는 그 밖에도 많은 정보가 있었다. 이를테면 수경지 안에 새로운 폭동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꼭 대장에게 경고하고 싶었다. 이 반란은 사기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지만 리베리가 너무 성급하게 다그치는 통에 말문이 막혀 끝내 말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리베리가 스비리드의 말을 줄곧 가로막았던 것은 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참모들 때문이 아니라 2주일 전부터 이미 같은 의견을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리베리도 모든 사태를 알고 있었다. 그렇게 다그치지 말게 대장동무. 그렇잖아도 난 말주변이 없는 사람일세. 말이 목에 걸려 숨이 막힐 것 같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난민의 집마차 대일에 좀 가서 말이야. 그 시베리아 여자들에게 어리석은 짓거리랑 그만 좀 하라고 일러주게.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나가자는 건가? 모든 힘을 다해 콜차크를 타도하자는 건가? 아니면 여자들의 지옥으로 나가자는 건가? 제발 좀 간단하게 말해. 스비리드, 저길 봐. 모두 나를 부르고 있어. 장황한 얘기 그만해. 그런데 그 숲의 전러의 달이 해안가 하는 악마 말이야. 뭐 그따위 옆에 내가 다 있나? 가축을 보살피게 해달라고 주둥이를 놀리지 뭔가? 수위 말이군 스비리드. 그래 그 여자 말이야. 가축의 병을 고치는 데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줄 아나?
가축을 돌보기는커녕 그 옆에 내 말이야. 구교도의 무승직자파 여교조로 둔갑해가지고서는 암소한테 예배를 올리지 않나. 새로 난민 옆에 애들을 꿰어 나쁜 길로 끌어들이고 있지 않나. 뭐라고 주둥아리를 놀리는지 아나? 스스로 책임을 져라. 모두 자업자득이다.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붉은 깃발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야. 이제 두 번 다시 도망치거나 하지 말게. 어떤 난민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군. 우린 빨치산인가 아니면 다른 피난민들인가? 우리 빨치산인가 아니면 다른 피난민들인가? 물론 다른 피난민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 다른 지역 사람들 말이야. 그렇다면 드보로이 마을의 칠림카 재본소로 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잖아.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나타났지? 뭐라고? 드보로이 마을이라고? 자네의 그 드보로이 마을인가 하는 곳은 진작에 홀랑 타버렸어. 재분소가 뭐고 깡그리. 남아있는 건 쟤뿐이야. 그들이 칠림카에 도착해서 본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어. 절반은 정신이 나가 엉엉 울부짖으면서 백군에게 되돌아가 버렸지. 나머지 반은 뒤로 돌아 신마차와 함께 이리로 온 거야. 그 울창한 밀림을 뚫고 늪을 지나서? 그러나 도끼와 톱이 있는 건 무엇 때문이지? 우리 쪽에서 호위로 보낸 남자들도 그야 거들기는 했지. 길을 30베르스트나 내었다더군. 다리도 다 놓고 맹랑한 여자들이더군. 옆에 애들이 그렇지 뭐. 설마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빌어먹을 녀석들 같으니라고 30베르스트의 길을 낸 것이 무엇이 그리 기뻐. 이거야말로 바스인이나 그바들이 같은 장군 녀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잖아. 밀림의 길을 뚫어주었으니 대포도 지나갈 수 있어. 음모부대야. 음모부대를 보내면 그 말이라고. 이놈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5편이 끝났습니다. 6편 또 읽읍시다. 6. 해가 짧아졌다. 5시면 누워졌다. 황혼 무렵에 유리 안드레비치는 며칠 전 리베리와 스비리드가 입씨름을 하던 곳에서 큰 길을 가로질렀다. 의사는 수경지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숲속의 빈터 가까이 수경지의 경계로 치고 있는데 마가나무가 자라고 있는 작은 언덕 가까이 오자 그가 농담으로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부르고 있는 가축 치료사인 무당 쿠바이리의 장난기 섞인 생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라이벌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무엇인가 밝고 씩씩한 소교의 일종의 분명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듯 했으며 남녀의 공감하는 웃음소리에 노래가 이따금 멈춰지곤 했다. 이었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사람들은 모두 흩어진 것 같았다. 그러자 쿠바리아는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는 혼자서 낮은 목소리로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어둠 속을 더듬어 갔다. 마가나무 앞의 질척이는 풀밭을 빙 돌아 오솔길을 빠져나가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걸음을 멈추었다. 쿠바리아는 오래된 러시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유리 안드레비치가 모르는 노래였다. 어쩌면 그녀의 즉흥곡인지도 모른다. 러시아 노래는 봄의 방죽에 갇힌 물 같다. 그 물은 가만히 멈춘 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물은 쉴 새 없이 물레방앗간의 수문으로 흘러가고 있고 수면의 잔잔함은 거짓이다. 그 노래는 반복과 대구 같은 온갖 순환으로 서서히 발전해가는 내용의 진행을 억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어떤 한계에 이르러 갑자기 전개되어 듣는 사람을 대번에 놀라게 한다.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있는 애수의 힘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언어로 시간을 멈추게 하는 광기의 시도이다. 쿠바리아는 반은 노래하고 반은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노래 가사가 나오면서 이 6편이 끝납니다. 토끼가 하얀 세상으로 뛰어갔다. 하얀 세상을, 하얀 눈 위를. 마가나무 옆으로 토끼가 뛰어가 마가나무에게 하소연했다. 나는 소심한 토끼, 언제나 가슴은 콩닥콩닥. 토끼인 나는 짐승의 발자국이 두렵다. 짐승 발자국, 굶주린 늑대의 배가 무섭다. 나를 가여워해다오 마가나무 숲아. 마가나무 숲아, 예쁜 마가나무야. 내 아름다움을 심술구전 원수에게 맡기면 안 돼. 심술구전 원수에게, 심술구전 까마귀에게. 부디 붉은 열매 한 줌 바람에
바람에 하얀 세상에 하얀 눈이로 뿌리라. 그것을 그리운 고향 땅에 전해다오. 숲 변두리 그 구석진 집에, 그 구석진 창문에, 그 통나무 오두막방에, 그곳은 내 그리운 사람이 세상을 버리고 숨어있는 곳.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의 말로 전해다오. 뜨거운 사랑의 말을. 병사인 나는 포로가 되어 괴로워하며 병사인 나는 타양 땅에서 그리워하고 있노라. 하지만 나는 고단한 포로의 몸에서 달아나 내 사랑하는 예쁜 여자 곁으로 날아갈 거라고. 7. 병사의 미망인인 쿠바리아는 판필의 아내, 속으로는 파테브나라 불리고 있는 아가피아 파테예브나 판필의 병에 걸린 암소에게 구슬하기로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암소를 무리해서 격리한 다음 등불 속으로 끌고 가서 뿔을 나무에 잡아맸다. 암소 앞다리 옆의 나무 그루터기에 임자가 앉고 뒷다리 옆의 착유대에 무당이 앉았다. 나머지 수많은 소들은 그리 크지 않은 숲속의 빈터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어두운 침엽수림이 소떼를 사방에서 산처럼 높은 삼각형의 전나무 벽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전나무는 아래쪽 가지를 사방으로 펼치고 있어 마치 살찐 엉덩이를 땅바닥에 대고 앉아있는 것 같았다. 시베리아에서는 스위스에서 상을 받은 우량종이 사육되고 있었는데 그의 검은색인 털에 옅은 갈색 얼룩이 있는 소였다. 사람들 못지않게 사료가 부족한 데다 먼 길을 이동해 왔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빽빽이 모여 있어서 숨쉬기도 괴로울 지경이었다. 서로 옆구리를 비벼대며 밀치락달치락하여 암소들은 제정신을 잃고 있었다. 머리가 멍해진 암소들은 숫소처럼 우르대면서 무겁게 늘어진 유방을 겨우 위로 끌어올려 서로의 등에 기어오르고 있었다. 어미 소 밑에 깔린 송아지들은 꼬리를 세우고 밑에서 필사적으로 빠져나와 숲으로 달아났다. 그러면 늙은 목동과 어린 목동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뒤를 쫓아갔다. 겨울 하늘에서 전나무 우듬지가 그려내는 좁은 범위 안에 갇힌 것처럼 숲의 빈터 위를 그뭇한 하얀 눈구름도 격렬하고 무질서하게 밀치락달치락 하면서 뒷다리로 서서 서로의 등에 기어오르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데서 무리지어 서 있는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무당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서운 눈초리로 그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건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그녀는 예술가에게 있는 것과 같은 자존심에서 그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그만한 자세를 취했다. 의사는 구경꾼들 뒤에 숨어서 그녀를 관찰했다. 그가 그녀를 차분히 관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영국군의 챙없는 모자를 쓰고 외국 간섭군의 황록색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그 깃은 아무렇게나 젖혀 있었다. 그러나 이 젊지 않은 여인의 내부에 숨겨진 정열을 드러내듯이 애절문 검은 눈동자와 눈썹은 그녀의 용모를 한결 오만해 보이게 만들어 무엇을 어떻게 입든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판필 아내의 얼굴은 유리 안드레비치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몰라볼 만큼 변해 있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무서울 만큼 늙어 있었다. 부어오른 눈은 금방이라도 눈구멍에서 빠져나올 것만 같았다. 목은 달구지의 채처럼 길게 뻗어 있고 관자놀이가 잔뜩 부풀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저지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아가피아가 말했다. 저지 잠시 받아서 그런 건가 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진작 저지 나왔어야 할 때인데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저지 받기는 뭐가 받아? 이거 봐. 젖꼭지에 부스럼 딱지가 있어. 라드에 담근 약초를 줄 테니까 문질러서 발라주라고. 물론 주문도 외워주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은 남편에 대한 거예요. 바람을 피우지 못하도록 바람기를 잡아주지. 그건 일도 아니야. 당신에게 딱 달라붙어 때려도 뗄 수 없게 될 테니까. 세 번째 고민은 뭐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바람이라도 피우면 낫게요. 그 반대니까 탈이죠. 나하고 아이들에게 달라붙어 노상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수경지가 갈라지면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살르이고 군에 잡히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해요.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자들은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거예요. 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면 큰일인데. 같이 한번 생각해보지. 슬픔을 들어주겠어. 이제 세 번째 고민을 말해봐. 세 번째는 없어요. 암소와 남편에 대한 것이 전부예요. 뭐라고? 그것뿐이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야. 요새는 당신 같은 사람 찾기 힘들어. 딱 두 가지 고민밖에 없는 데다 한 가지는 남편이 너무나 생각해줘서 탈이라니 말이야. 그런데 암소를 낳게 해주면 무엇을 줄 거야? 슬슬 구슬 시작할까? 원하는 것이 뭔데요? 고운 밀가루로 만든 둥근 빵 한 덩어리하고 당신 남편. 주위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니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아니 너무 비싸다면 둥근 빵은 그만두겠어. 남편만으로 흥정을 끝내는 게 어때?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름이 뭐지? 물론 남편이 아니라 암소 말이야. 이쁜이에요. 여기는 암소의 거의 절반이 이쁜이잖아. 그래 알았어. 어디 시작해볼까? 그녀는 암소에게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확실히 그녀의 주문은 암소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윽고 흥분에 무아지경에 이르자 마법의 규칙과 그 방법에 대해 고스란히 아가페아에게 훈계를 하는 것이었다. 유리 안드레에비치는 마치 추술에 걸린 것처럼 고대의 장식 문자를 떠오르게 하는 환상적인 주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전에 유럽 아시아에서 시베리아로 옮겨왔을 때 마부 바크의 화려한 중얼거림에 귀를 기울였을 때와 같았다. 병사의 미망인이 말했다. 모르고시아 아주머니, 우리의 손님을 오소서. 화요일 수요일에 오셔서 썩은 부스럼을 떼어주소서. 암소의 저퉁이에서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소서. 얌전히 서 있어 이쁘니. 걸상은 뒤집어 엎지 마라. 산처럼 얌전하게 서서 강처럼 저절을 흘려라. 얼마나 괴롭고 무서웠느냐. 옴딱지를 싹 벗겨 쐐기 풀 속에 던져주소서. 마법의 주문은 황제의 말씀처럼 영음이 뚜렷하도다. 아가피시카, 너는 무엇이나 다 알고 있어야 하느니라. 금지, 명령, 피해가는 말, 받아들이는 말 등등. 저것을 너는 숲으로 보고 숲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느니라. 저것은 마무리 영국군과 상대로 서로 죽고 죽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너희와 바살너이고 군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르치는 쪽을 보려무나.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이봐, 뒤통수로 보지 말고 눈으로 보란 말이야. 내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쪽을 보아. 그렇지. 너는 저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람 때문에 자작나무의 가지와 가지가 칭칭 얽힌 것으로 생각하느냐? 새가 둥우리를 칠 작정이었던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딜 그렇지 않아. 사실인즉 저것은 진짜 악마의 짓거리야. 물의 요정 르사츠카가 제 딸에게 화관을 엮어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그냥 집어치워버린 거지. 경계심 때문에 말이야. 밤이 되면 다 엮을 테니 두고 봐. 그렇지 않으면 또 너희의 저 붉은 깃발을 예로 들어볼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저것이 깃발이라고 생각하느냐? 잘 봐. 저건 깃발이 아니야. 저건 죽은 처녀들이 암적색 플라토크를 흔들어 사람을 꾀고 있는 거야. 그렇지. 꾀고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꾀고 있느냐고? 젊은 사내들에게 그 플라토크를 흔들어 보이고 눈짓을 해 그들을 학살과 죽음으로 꾀어들이고 역병에 걸리게 하려는 거지. 그런데 너희는 저것을 깃발로 믿고 있거든. 전 세계의 플로레타리아와 가난한 자들이 모여라 하는 깃발로 말이야. 지금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해. 아가피아 아주머니, 그야말로 무엇이나 다 새건 돌이건 풀이건 이를테면 저 새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찌레르기라든가 저 짐승은 오솔이라든가 그건 그렇고 이를테면 네가 누군가에게 반했다고 치자. 그러면 말만 해. 설령 상대가 너에게 미처 오금을 못 쓰게 될 테니까. 너희의 대장인 레스노이이건 콜자크이건 이반 왕자이건 내가 우쭐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거짓말이 아니야. 잘 보고 잘 들어봐. 겨울이 오고 들판에 눈보라가 불어치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눈보라의 기둥에 말려 올라갈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눈보라의 기둥, 그 눈의 소용돌이를 단도로 찌르겠어. 칼자루까지 들어가도록 푹 찌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단도를 쑥 빼면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을 거야. 어때? 보았어? 어때? 그래도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천만에 말해봐. 미친 듯이 몰아치는 눈보라에서 피가 나왔나? 그것은 그저 바람, 즉 공기이고 눈의 먼지인 것에 틀림없어. 그런데 이것 봐. 그 눈보라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그것은 마법으로 변신한 이혼녀가 잃어버린 딸을 찾아 들판을 헤매며 울고 있는 거야. 내 단도가 푹 찌른 것은 바로 그 여자야. 그래서 피가 나온 거지. 당신이 그 흔적을 원한다면 그걸 도려내어 당신 치맛자락에 명주실로 꿰매어 붙여주지. 그러면 콜자크건 스트렐리니코프건 새로운 황제건 네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떨어지지 않을걸. 그래도 내가 허풍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모든 나라의 맨발인 자들과 프로레타리아에 뭉쳐라.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나? 또 이를테면 지금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서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 한 남자가 집 현관을 나서자마자 그만 머리에 돌을 맞을 판이야. 혹은 누군가가 본 것처럼 기사들이 하늘을 질주해 가는 것을 보는 거야. 말발굽이 지붕을 차면서 날아가. 혹은 아득한 옛날 마법사들이 말한 건데 그 여자는 자기 몸 안에 곡식을, 꿀을, 담비 가죽을 가지고 있었지. 갑옷 입은 병사들이 보석 상자를 비틀어 열듯이 여자의 어깨를 칼로 갈라 열고 어깨뼈에 대량의 밀을, 암다람쥐 가죽을, 꿀벌 집을 꺼냈지. 아따 길게 하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끔 크고 강렬한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다. 그 감정에는 언제나 연민이 섞여 있다.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희생자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뜨겁게 사랑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동정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동정은 그 여성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오로지 상상의 세계에만 존재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이에 놓는다. 그리고 그녀가 호흡하는 공기를, 자연의 법칙을 그녀가 태어나기 전까지 흘러간 몇 천 년의 세월을 시험한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나름대로 충분한 지식이 있었기에 무당의 마지막 말에는 왜곡이 쌓이고 쌓여 외전이 되어버린 원시 연대기, 노브고로드 연대기 또는 이파티예프 연대기의 첫 부분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무당들과 이야기꾼들이 구전으로 후대에 전하는 사이에 겹겹이 왜곡된 것이다.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필사생들이 잘못 옮겨 써서 왜곡하기도 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구비의 힘에 그토록 사로잡혀 버린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장꼬대 같은 소리, 이 무의미하고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마치 현실적인 상황인 것처럼 받아들인 것일까? 라라의 왼쪽 어깨가 갈라졌다. 찬장 속에 만들어져 있는 철의 샛길로 통하는 문을 열쇠로 열듯이 칼이 비틀리면서 그녀의 어깨뼈가 열렸다. 입이 딱 벌어진 넋의 공동 저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감춰두었던 비밀이 환히 드러났다. 전에 찾아간 적이 있는 낯선 도시, 낯선 거리, 낯선 집, 낯선 공간이 리본 뭉치가 풀리듯이 리본 꾸러기가 밖으로 내던져진 듯이 잇따라 펼쳐졌다. 아, 그는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였던가. 그가 얼마나 동경하며 꿈속에서 그려왔던 바로 그대로의 여자. 얼마나 그에게 필요한 존재였던가. 그러나 무엇이, 그녀의 어떤 점이 그러했던가. 무라고 이름 지을 수 있고 어떻다고 분석할 수 있는 그 무엇에 의해서였던가. 오, 아니다. 오, 그렇지 않다. 그러나 조물주가 위에서 아래까지 완벽하게 그려낸 비길 데 없이 단순하고 힘찬 한 가닥의 선에 의해서인 것이다. 그리고 이 거룩한 윤곽 그대로 마치 목욕한 뒤의 갓난애를 강보에 꼭 싸듯이 그녀는 이 신성한 선묘 그대로 그의 팔에 맡겨졌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숲, 시베리아, 빨치산 부대, 그들은 포위당해 있고 그도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무슨 기괴하고 이 무슨 기막힌 처지인가? 그러자 또다시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눈앞이 희미해지고 머리가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너울거렸다. 그때 기다리고 있던 눈 대신 빗방울이 투둑투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시의 한길 위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내건 커다란 천 프레카드처럼 숲속 빈터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몇 배나 확대된 환영이 어렴풋이 공중에 펼쳐졌다. 그것은 하나의 놀라운 성모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울고 있고 그 샘피가 그것에 입을 맞추며 쏟아지고 있었다. 가도 돼. 무당이 아가피아에게 말했다. 암수에게 주문을 다 외웠으니까 이제 이내 나을 거야. 성모님께 기도나 해. 그분이야말로 빛의 궁전이자 살아있는 언어의 책이니까. 살아있는 언어의 책이니까. 그 와중에 가족은 자식은 아무 생각 안 하고 라라만 딱 생각. 자, 7편이 이렇게 끝나고 8편으로 넘어갑니다. 8. 밀림의 서쪽 경계에서 전투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밀림은 너무 커서 밀림의 눈으로 보면 전투는 아득히 먼 국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편 그 밀림 속에 숨어있는 수경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나가더라도 언제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결코 비는 일이 없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전투의 굉음도 수경지의 밀림 속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갑자기 숲속에서 몇 발의 총소리가 울렸다. 총소리는 바로 가까운 데서 차례차례 연급 후 단번에 무질서한 속사로 바뀌었다. 총소리가 들리는 장소에 있다가 갑작스런 총격에 놀란 사람들이 혼비백산의 사방으로 달아났다. 수경지에 지원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집마차 쪽으로 뛰어갔다. 수경지 안이 발칵 뒤집혔다. 모든 사람이 전투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동은 이내 가라앉았다. 실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다시 총격이 일어났던 장소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차츰 군중이 불어났다.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이 다가갔다.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인간 통나무를 에워싸고 있었다. 무참한 몰골의 그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오른팔과 왼쪽 다리가 잘려 있었다. 남은 한쪽 팔 한쪽 다리도 이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수경지까지 기어올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남은 팔 한쪽 다리로 잘린 팔과 다리는 소름이 오싹 끼칠 만큼 무참한 피투성이 살덩이가 되어 장황한 글이 씌어있는 판자와 함께 그의 등에 메어져 있었다. 그 판자에는 무지막지한 욕설과 함께 이것은 이러저러한 적군 부대의 잔악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씌어 있었다. 그러나 그 부대는 숲의 빨치산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부대였다. 그 밖에도 거기에는 정해진 날짜까지 빨치산에 항복하고 비서인 군단의 무기를 인도하지 않으면 전원이 이와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라고 덧붙여져 있었다. 팔과 다리를 잃은 순환자는 피를 흘리면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가냘픈 목소리와 꼬부라진 혀로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비서인 장군이 지휘하는 후방군의 취조와 징벌 부대에서 받은 학대와 고문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상이 참작되어 팔 다리를 잘렸으며 빨치산에 겁을 줄 양으로 처참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수경지에 돌려보내진 것이었다. 적은 수경지의 첫 번째 경비 지점까지 그를 손으로 날아온 뒤 땅바닥에 내려놓고 기어가라고 명령했다. 뒤에서 공포를 쏘며 그를 몰아댔다는 것이다. 희생자는 겨우 혀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사람들은 허리를 낮게 구부리고 귀를 기울였다. 그가 말했다. 조심들하게 형제들, 적은 자네들을 돌파해서 음모부대를 보내서 저쪽에서 대격전이 벌어지고 있어. 자네들은 버틸 수 있을 거야. 돌파. 그는 기습을 노리고 있어. 난 알아. 이제 걸렸어. 형제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목구멍으로 피가 올라와. 이제 끝장이야. 이봐, 가만히 누워서 좀 쉬게. 말은 그만하고. 여보게들, 말 시키지 마. 해로워. 그놈 때문에 내 몸뚱이에 살아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 흡혈귀 같은 놈. 개자식. 네 놈이 뭘 하는 놈인지 말하지 않으면 네 놈의 피로 낯짝을 씻어주겠다고 말했어. 하지만 형제들, 내가 그야말로 진정한 도망병이라면 뭐라고 말하겠나. 그래, 난 그놈의 부대에서 이리로 도망쳐오고 있었지. 자네는 그놈하고 말하는데 도대체 자네를 이꼴로 만들어 놓은 놈이 누군가? 오, 형제들,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 숨 좀 돌리게 해주게. 바로 얘기할 테니. 카자크 두목 백해신, 시트레제 대령, 비서인의 부하들이야. 당신들은 숲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몰라. 도시는 온통 신음으로 가득 차 있어. 산 사람을 무쇠솥에서 삶고 있거든. 산 사람의 가죽을 벗겨 혁대를 만들고 있다고. 냅다 멱살을 움켜잡고 어딘지 모를 깜깜한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거야. 주위를 더듬어 보면 우리 아니야. 화물차야. 한 우리 안에 속옷바람의 인간을 40명 넘게 쳐넣었어. 그렇게 해놓고는 뻔질나게 우리의 문을 열고 화물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고는 손에 잡히는 대로 밖으로 끌어내는 거지. 닭모가지를 비트는 것과 똑같아. 거짓말이 아니야. 목을 매달기도 하고 총 개머리로 치기도 하고 신문도 해. 한 줄로 세워놓고 채찍으로 때리고는 상처에 소금을 비벼 넣고 끓는 물을 끼얹어. 토하거나 아래로 싸거나 하면 그것을 먹으라는 거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 오 하나님. 불쌍한 사내는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다.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숨을 토해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을 알고 모자를 벗고 성호를 그었다. 그날 저녁 그 일보다도 더욱더 무서운 새로운 소식이 수경지 전체에 퍼졌다. 판필, 발의 호도,
죽어가던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군중 속에 끼어 있었다. 그는 그 사내를 보았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판자에 씌어있는 협박 글귀도 전부 읽었다. 자기가 죽으면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가 그 순간 극에 달했다. 상상 속에서 그는 이미 서서히 고문당하는 가족의 모습을,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신음과 도움을 청하는 외침을 듣고 있었다. 그들을 이 미래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의 고통도 줄이기 위해 그는 광난 상태에서 자기 손으로 그들을 해치워버렸다. 야, 정신이 이상자. 두 딸과 끔찍이도 사랑했던 아들 블레누시카에게 목각 인형을 깎아주던 바로 그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도끼로 아내와 세 자식을 참살한 것이다. 그 끔찍한 짓을 저지른 뒤 곧바로 그가 자살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할 심산이었을까? 그의 앞날에 무엇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계획,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 그는 명백한 미치광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은 존재였다. 리베리, 의사, 그리고 군 소비에트 위원들이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하는 동안 그는 고개를 툭 떨어뜨리고 수경지 안을 자유롭게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만 너머로 치뜨고 있는 그 탁하고 누른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힘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고뇌를 드러낸 공허하고 초점이 흔들리는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를 외면했다. 그에게 린치를 가하자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새벽녘에 그는 마치 광견병에 걸려 미친 개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듯이 수경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자취를 감추면 되나? 미쳐있는데. 9번째 글입니다. 겨울에 들어선 지 이미 오래였다. 공기가 쨍하고 갈라지는 듯한 혹한이 이어지고 있었다. 갈기갈기 찢어진 소리와 아무런 맥락도 없는 형태가 얼음 안개 속에 나타나 멈추며 움직였다가 사라져갔다. 지상에서 늘 보아오던 것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한 듯한 태양이 새빨간 공이 되어 숲에 걸려 있었다. 그 태양에서 꿀처럼 짙은 호박색 광선이 꿈속이나 동화 속처럼 서서히 흘러나와 도중에 공중에서 굳어 나무에 얼어붙었다. 펠트 장화를 신어서 보이지 않는 발이 둥근 발바닥으로 겨우 지면에 닿아 한 발짝마다 뽀드득뽀드득 눈을 깨우면서 사방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려는 듯이 뾰족한 방 한 두 건을 쓰고 짧은 외투를 입은 모습이 마치 우주 공간을 돌고 있는 천체처럼 대기 속을 돌고 있었다. 아는 사람끼리는 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수세미처럼 얼어붙은 구렛나루와 콧수염을 기른 방금 목욕을 하고 나온 듯한 새빨간 얼굴을 서로 가까이 가져갔다. 그들의 입에서는 끈적끈적하고 짙은 전기의 둥근 소용돌이가 토해져 나오고 있다. 그 엄청난 양은 두 사람의 얼어붙은 듯 짤막짤막 이어지는 빈약한 말수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오솔길에서 리베리는 의사와 딱 마주쳤다. 아니 선생 아니요. 이거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저녁에 내 방으로 오시오. 내 방에서 묵도록 해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얘기나 좀 합시다. 알려줄 것도 있고. 특사가 돌아왔습니까? 바르이키노 소식이 있어요? 내 가족이나 당신 가족에 대한 건 없어요. 하지만 그 점에서 나는 정말 안도할 만한 결론을 내렸어요. 말하자면 늦지 않게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 대한 어떤 풍문이라도 있었겠지요. 어쨌든 나중에 만나서 천천히 얘기합시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소. 오두막으로 찾아간 의사는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내 가족에 대해서 무엇이든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말해주지 않겠소? 또다시 당신은 자기 코끝밖에 보려고 하지 않는군요. 우리의 가족은 안전한 곳에 무사히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아주 멋진 뉴스예요. 살코기 좀 드시겠어요? 얼린 송아지 고기입니다. 아니요, 됐어요. 다른 데로 새지 말고 얼른 말해주시오. 얘기를 듣고 싶소. 소용없어요. 나는 먹겠어. 수경지에 괴혈병이 만연하고 있어. 사람들은 빵이 뭔지 채소가 뭔지 다 잊어버렸어요. 여자들이 이곳에 있었던 가을에 조직적으로 호두와 딸기를 모아두어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늘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된 겁니다. 얼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골짜기 구는 모든 전선에서 퇴각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자연의 힘에 의한 괴멸이라 할 수 있죠. 어때요? 내가 말한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줄곧 한탄만 하고 있었죠. 내가 언제 한탄만 했다는 겁니까? 언제나 그랬죠. 특히 비서인이 우리를 포위했을 때.
의사는 최근에 지나간 가을을 반란자들의 총살, 팔르이의 처제 살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피비린내 나는 폭력과 살인을 생각했다. 백군과 적군의 만행은 누가 더 잔인한지 서로 겨루면서 잔악이 잔악을 낳으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속이 메스꺼워지는 피냄새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고 머리로 치며 눈은 핏발이 선체에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것은 한탄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 무엇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리베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두막 속에는 향긋한 숲 연기가 배어 있었다. 그것이 입천장에 스며들어 코의 목구멍을 간지렸다. 오두막은 작은 쇠 산바리 위에 타고 있는 나무 껍질 횃불 한 조각으로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하나가 다 타면 새빨간 끝부분이 밑에 있는 물이 담긴 대야 속에 떨어졌다. 그러면 리베리는 새로운 횃불에 불을 붙여 쇠퇴 속에 꽂는다. 무엇을 태우고 있는지 아시겠죠? 기름이 나와요. 장작은 너무 바싹 말라 있어요. 횃불은 금방 타버리죠. 참 수경지의 괴혈병 문제 말입니다. 정말로 송아지 고기 먹지 않겠어요? 괴혈병 말인데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의사 선생. 참모들을 모아 상황을 설명하고 괴혈병과 그 대책에 대해 한바탕 강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마시오. 우리 가족에 대해 뭐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없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최근의 전황에 대해 군사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아직 말하지 않았군요. 내전은 끝났어요. 콜자크는 완벽하게 분쇄되었지요. 적군이 철도 간선을 따라 동쪽으로 뒤쫓고 있어요. 바닷속에 쳐내리는 거지요. 적군 별동대는 우리와 합류하려고 서두르고 있어요. 후방에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적을 소탕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 남부는 완전히 소탕되었어요. 어때요? 기쁘지 않아요? 그래도 부족합니까? 물론 기쁘고 말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어디입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바르이키노에는 없어요. 그건 정말 행운이죠. 아니나 다를까 여름에 카멘노 보로스키가 퍼뜨렸던 소문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실 무근이었어요. 무언지 알 수 없는 민족이 바르이키노를 습격했다든가 하는 어리석은 풍문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바르이키노는 완전히 텅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내 가족이나 당신 가족이나 그곳을 떠난 것은 아주 잘된 일이죠. 척후의 보고에 따르면 많지 않은 잔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유리아티는? 거기는 어떻게 되었어? 거긴 어느 쪽 수중에 있어요? 역시 뭐가 뭔지 모를 이야기지만 명백한 착오예요. 그렇다면 아직 백군이 있다는 거지요. 물론 당치도 않은 얘기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건 내가 지금 확실히 증명하겠어요. 리베리는 새로운 횃불을 꽂아 넣은 뒤 오래 써서 너덜너덜해진 군용 지도를 꺼내 필요한 구역이 겉으로 나오게 하고 나머지는 안쪽으로 개켜 넣은 뒤 연필을 들고 지도 위에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 보십시오. 이 전투지역 전체에서 한 5분 정도. 이 전투지역 전체에서 백군은 격퇴되었습니다. 여기 이 모든 범위에서 잘 보세요. 예. 그러니까 백군은 유리아팀 방면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급로가 차단되어 도관에든 지가 되고 맙니다. 백군 장교가 아무리 무능하다 해도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아니 외투를 입었군요. 어딜 가시려고? 잠깐 실례하겠소. 금방 돌아오리다. 이곳은 마오르카 때문에 속이 좋지가 않아요. 바깥바람을 좀 쐬고 오겠소. 마오르카는 아주 값싼 담배랍니다. 은폐호에서 땅 위로 나온 의사는 출구 옆에 글상 대신 놓여있는 굵은 통나무 위의 눈을 장갑으로 털어냈다. 그 위에 앉아 허리를 구부리고 두 손으로 턱을 괸 의사는 생각에 잠겼다. 겨울의 밀림, 숲의 수경지, 발치산 속에서 지낸 8개월. 그것은 이제 그의 머릿속에 없었다. 다 잊어버렸다. 지금 그의 8개월. 지금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들의 신상에 대해 잇따라 무서운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지금 토냐는 스로치카를 안고 눈보라 속을 혼자 걸어가고 있다. 스로치카는 담요에 쌓여있다. 그녀의 바른 눈 속에 깊이 빠져있다.
있는 힘을 다해 발을 빼내려고 애쓰는 그녀를 눈보라가 휩쓸고 바람이 쓰러뜨린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지만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다리로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내내 잊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것을. 아랫놈한테는 아직도 젖을 물리고 있는 몸이다. 칠람카에서 보았던 견딜 수 없는 긴장과 고통으로 이성을 잃은 그 여자 난민들처럼 그녀도 두 팔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녀는 두 팔로 아이들을 안고 있고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슈로치카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먼 곳에 있다. 언제나 먼 곳에, 한평생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이러고도 그는 진정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알렉산드로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뉴스는 어디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물음은 차라리 자기 자신에게 던지지 않는 것이 낫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낫다. 차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의사는 은폐으로 돌아갈 요량으로 통나무에서 일어섰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이 번득했다. 그는 리베리에게 돌아가던 생각을 바꾸었다. 스키, 금방이 담긴 자루, 달아나는 데 필요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도망가려고 하네. 그 물건들은 경계석 밖에 있는 커다란 전나무 밑에 파묻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 나무에 특별한 표시도 새겨두었다. 그는 눈더미 한복판에 다져진 오솔길을 따라 그쪽으로 갔다. 밝은 밤이었다. 보름달이 빛나고 있었다. 의사는 야간 경비 배치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사히 그들을 피해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얼어붙은 나무가 있는 풀밭 가까이에 왔을 때 멀리서 보초가 그를 불러 세우더니 맹렬한 속도로 스키를 지치면서 곧바로 그에게 미끄러져 왔다. 서라, 쏜다. 누구야? 똑바로 돼. 무슨 일인가 형제? 정신 나갔나? 아군이야. 몰라본 모양이군. 자네들의 의사인 지바고 일체. 실례했군요. 화내지 마세요. 지엘바크 동무. 지엘바크는 지바고의 별명, 혹이나 부스럼이라는 뜻이라네. 지엘바크 동무 몰랐어. 하지만 설령 지엘바크라 할지라도 여기서부터는 더 나아갈 수 없어. 규칙대로 어김없이 해야 하니까. 그런가? 미안하네. 아무는 붉은 시베리아이고 응답은 간섭군 타도 일세. 그렇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가고 싶은 대로 가시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밤중에 서성거리고 있는 거요? 환자라도 생겼나? 잠은 오지 않고 목이 마르고 해서 눈이라도 좀 집어먹어 볼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가나무 열매가 얼어붙어 있기에 조금 따먹어 버리고 그러네. 겨울에 나무 열매라. 그게 바로 상류층 사람들의 바보 같은 생각이지. 3년 동안 때려대서도 여전히 낫지 않은 일종의 병이야, 병. 도무지 의식이라는 것이 없어. 마가나무 각은 뭐든 마음대로 드시오. 이상한 양반일세. 내가 알 게 뭐야. 보초는 속도를 더욱 올려 전속력으로 질주하며 고추선 자세로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면서 처녀설 위로 끝없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하여 이윽고 듬성듬성해진 머리털처럼 생긴 벌거벗은 나무의 덤불 위로 사라졌다. 의사가 걷고 있는 오솔길은 방금 얘기했던 마가나무 나무로 그를 이끌었다. 마가나무 나무는 반은 눈에 덮이고 반은 얼어붙은 잎과 열매를 매단 채 눈을 잔뜩 이고 있는 가지 두 개를 의사 쪽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는 나라의 크고 흰 팔, 둥그스름하고 풍만한 팔을 떠올리며 가지를 붙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마가나무는 마치 의식적으로 응답하듯이 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눈을 뿌렸다.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심하게 중얼거렸다. 너를 꼭 찾으리라. 그림에서 빠져나온 듯한 나의 미녀, 나의 왕비여, 그리운 피를 나눈 혈육이여. 희왕하게 밝은 밤이었다. 달빛이 환히 비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밀림 속 비밀의 전나무가 있는 것 같이 깊이 헤치고 들어가 묻어두었던 물건을 파내어 수경지를 떠났다.